안녕하세요. 저는 지옥행 열차 티켓을 제 손으로 끊고 탈 뻔하다 그 입구에서 간신히 뒤돌아서 나온 30대 여자입니다. 아직도 그때 그 결혼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상상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치가 다 떨릴 정도로 몸서리가 다 처집니다. 몸서리가 다 처질 만큼 치가 떨렸던 저의 파혼 과정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자친구는 3년을 연애한 사이였어요. 남자친구는 34살, 전 29살. 결혼을 생각해야 하는 나이였던 것도 맞지만 남자친구와 결혼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오직 나이만은 아니었죠. 3년이란 시간 동안 제가 봤던 남자친구는 다정했고 밝았으며 한결같았어요. 훗날 이런 남자가 내 아이의 아빠가 된다면 더없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많았고 그런 생각들이 짙어질수록 결혼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크나큰 착각인지 알게 된 것은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날이었죠.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 약속과 함께 식을 올릴 시기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갈 당시 예비 시부가 오랜 지병으로 인해 돌아가시는 바람에 결혼은 자연스럽게 1년이 미뤄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미뤄진 만큼 저흰 서두르기로 했죠. 남자친구는 외동이었는데 예비 시모는 장례식장에서 잠시 인사만 나눠봤을 뿐 제대로 만나 인사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상견례를 하기 전 한번 뵙기는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진지하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간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었지만 이토록 하나부터 열까지 각 잡고 이야기를 나눠본 것은 처음이라 묘한 긴장감이 다 들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집부터 시작됐어요. 자기랑 나랑 가진 돈으로 집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물론 대출은 조금 껴야겠지만 이 정도 대출은 둘이 갚으면 금방일 것 같은데 어때? 괜찮긴 한데 사실은 우리 엄마가 신혼집으로 미리 마련한 집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자기만 괜찮다면 거기는 어때? 아 정말? 집을 사서 오라는 것도 아니고 사두신 집이 있다는데 뭘 물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서 살면 되지. 그러면 내가 가정가구 마련하면 되지? 남는 돈은 어머니 드리든가 하자. 그러면 일단 집부터 좀 봐야겠네. 분위기도 좀 봐야 하고. 수리할 곳이나 인테리어 필요한 곳 있으면 미리미리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정확한 위치 물어볼게. 사실 나도 자세히 못 들어서 정확한 위치는 몰라서 말이야. 응. 그러면 저녁에 연락해줘. 그렇게 저흰 집은 미뤄두고 다른 이야기를 나누며 의견을 조율해갔고 생각보다 그 과정은 순조로웠어요. 결혼이 미뤄진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어서도 그랬고 웬만한 부분은 모두 저에게 맞춰주려 남자친구가 노력한 덕분도 있었죠. 만족스러운 대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있으니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돌아오는 주말에 예비 시모와 함께 집을 보러 가자더군요. 그렇게 약속된 주말이 왔고 만나기로 한 카페로 갔더니 오기로 한 남자친구는 보이지 않고 남자친구와 똑 닮은 예비 시모만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찌나 닮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예비 시모를 한눈에 알아봤고 예비 시모 역시 저를 사진으로 많이 봤던 터라 저를 보며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그렇게 저흰 헤매는 일 없이 서로를 마주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도 없이 예비 시모와 본격적인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보고 긴가민가 했는데 만나서 반갑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이야말로 너무 아름다우신걸요? 어쩌면 이렇게 동안이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고마워. 아,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급히 나가더라고. 워낙 정신없이 나가길래 내가 너 만나면 이야기 전해줄 테니 여긴 신경 쓰지 말고 우선 급한 일이나 처리하라고 했어. 그러니 연락 안 줬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아, 그럼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칭찬으로 말문에 포문을 연 저희는 분위기를 좋게 이어나가려고 했지만 이따금씩 찾아오는 정막은 어쩔 수 없더군요. 또다시 찾아온 정막에 마른 침만 삼킬 때쯤 예비 시모는 곧잘 마시던 커피를 내려놓더니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이야기 다 들었지? 집은 그렇게 하기로 했고 가정가구는 알아서 준비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번거로운 절차나 형식은 다 생략했으면 하는데 괜찮지? 아들한테 들으니 요즘엔 그렇게 하는 게 트렌드라고 해서 말이야. 조금 의아했어요. 다 생략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남자친구의 말론 아무래도 자신이 외동이라 엄마가 제대로 격식 차리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지라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비 시모의 입에서 생략하자는 말이 나오니 의아할 수밖에요. 제가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니 시모는 오해를 했는지 이런 말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아, 혹시 혼수가 부담스러우면 정말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것만 채워 넣어도 되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마라. 살면서 필요한 게 있다 싶으면 내가 채워줄 테니. 아니에요. 저도 그간 모은 돈이 있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마음만으로도 감사해요. 전 손사래까지 치며 아니라고 했고 예비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인자한 미소를 보였어요. 그 후로도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전 생각보다는 예비 시모가 괜찮은 분 같다는 생각을 하며 신혼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런데 신혼집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참 이상하더군요. 분명 남자친구와 제가 살게 될 신혼집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예비 시모의 차는 남자친구의 집을 향해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윽고 예비 시모의 차가 멈춰선 곳은 다름 아닌 익숙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제가 매번 남자친구를 기다렸던 아파트 입구였죠.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였는데 심지어 그 집과 같은 동에 살게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군요. 일단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고 엘리베이터가 같은 층에 멈춰섰을 땐 당혹스러움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본 시모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무슨 생각하는 줄 알겠는데 같이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렴. 이렇게 말한 시모가 빙그르 웃으며 바로 옆집의 문을 여는데 솔직히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싶더라고요. 이건 거의 같은 집에 산다고 봐야 무방하지 않을까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인 것도 모자라 옆집이라는 사실을 정말 남자친구가 몰랐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당황스럽기만 했죠. 사실 혼자 되신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예비 시모를 생각해 신혼집은 되도록이면 예비 시댁에서 가까운 곳에 마련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까운 곳이지 이렇게 같이 살다시피 하는 곳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집 아니었고 도저히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던 저는 일단 화장실에 도망치다시피 들어와 버렸어요. 거울을 보니 제 표정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그 순간 배에서 익숙한 고통이 느껴지며 직감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걸리는 마법의 날이 시작됨을 알게 되었어요. 하필 가방은 거실에 두었고 얼른 가방에 넣어둔 위생용품을 찾기 위해 조용히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갔죠. 거실 쪽 베란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예비 시모가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중요한 전화라 굳이 베란다에서 통화하나 보다 싶어 조용히 가방만 꺼내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아들이라는 단어를 듣고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우고 말았어요. 아들, 그렇지 않아도 집 보여주고 있어. 반응? 어쩌기는 뭘 어때? 내 생각대로 입이 찢어지게 좋아하고 있어. 뭐 집도 넓고 좋으니 자기가 안 좋아하고 배겨?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고 난 후 입이 찢어지게 좋아하기는커녕 미소 한 번 보인 적이 없었는데 어떤 모습을 보고 저딴 이야기를 전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어이가 없는데 더 어이없는 말들이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애까지 게 시댁 옆이라고 싫어하면 어쩔 거야? 너희 결혼한다고 진작 소문 다 나지 않았니?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 다 난 마당에 파혼이라도 해봐라. 누구 손해일 것 같아? 남자는 아무 문제 없어도 여자는 그렇지도 않아. 온갖 추잡한 소문은 다 끌어안고 살아야 할 텐데 자기가 결혼 안 하고 배기겠어? 아우, 그리고 아들, 넌 도대체 눈이 어디 달린 거니? 여자 보는 안목 좀 키울 순 없어? 이 엄마는 얼굴 보고 깜짝 놀랐다. 명색에 우리 집 며느리 된다는 애 꼴이 그게 뭐야 도대체? 생긴 거는 꼭 여우처럼 생겨서는 입고 온 옷, 손에 쥔 가방, 신고 있는 신발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던데? 걔 어느 정도 사는 집 애는 맞아. 그런데 왜 그렇게 후줄근하게 다녀? 엄마 창피해서 혼났어. 놀라움의 연속이었지만 이 정도에서 끝이 났다면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일은 없었겠죠. 네, 예비 시모의 말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입이 제대로 풀린 시모는 가쁜 숨을 고르더니 또다시 한바탕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네가 좋다고 하니 일단 결혼은 허락하는데 1, 2년 여기서 살다가 합가하겠다고 한 약속이 있지 마라. 그때 되면 내가 무슨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합가시킬 거니. 저의 꼴을 보아하니 훗날 태어날 우리 손주 교육이나 제대로 시키겠나 싶어서 그래. 그것뿐이겠니? 우리 손주도 자기처럼 없어 보이게 입히고 키울 거 아니야.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니? 그러니 너도 그런 줄 알고 그때 가서 군말할 생각도 하지 마. 일단 네 말대로 맨몸으로 와도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도 흘렸고 분위기도 좋게 만들어놨으니 결혼해서 저 물건 꽉 잡고 산다는 약속이나 지켜. 아, 그리고 내가 어떤 시집살이를 시키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잊지 마려무나. 그 약속 믿고 결혼 허락한 거니까. 휘몰아치는 말들을 들으며 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고 정신을 차려보니 예비 시모와 헤어지고 저의 집 제 방이더군요.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를 그리 미워하는 건지. 아니, 애초에 장례식장에서의 그 짧은 만남을 제외하곤 인사한 건 오늘이 처음이었는데 제 모든 것이 싫다고 할 만큼 미움받을 틈이 있었나 싶더군요. 전 곱씹고 또 곱씹어도 저에겐 어떤 잘못도 없었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는데 엄마가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걱정이 가득한 표정의 엄마, 당연했어요. 집을 보고 오겠다며 신나서 나간 딸이 넋이 나간 것도 모자라 잔뜩 굳은 표정으로 돌아왔으니 말이에요. 딸, 오늘 집 보고 온다더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리 남자친구와 제가 하는 파혼이라 할지라도 혼자 할 결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제가 듣고 본 모든 사실을 엄마에게 말해주었고 제 말을 다 들은 엄마는 격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뭐 그런 집구석이 다 있어? 어떻게 된 집구석이면 결혼을 하기도 전에 남의 집 귀한 딸을 합가시킬 계획까지 세우고 있냐고. 뭐? 시집살이? 자기가 뭔데 내 딸한테 시집살이를 시켜? 그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카페에서 이야기 나눌 때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남자친구랑 통화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순간적이지만 같은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 그 애미의 그 아들이란 말이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인가 보다.
자기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면 뜯어말릴 생각을 해야지. 한 가정의 가장이 되겠다는 놈이 좋아서 같이 짝짝꿍하는 꼴이라니. 너 이 결혼 안 할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래, 이혼보단 파혼이야. 요즘 세상의 파혼은 흠도 아니야. 동거하다 찢어지는 사람들도 수두룩인 세상에 파혼이 무슨 흠이나 되겠어? 알고 있어. 그런 걱정은 하지도 않았고. 그래. 아휴, 파혼할 때 하더라도 상견례 자리는 마련해. 그 뻔뻔한 여자 얼굴은 한번 봐야겠으니. 파혼까지 하는 마당에 굳이? 왜 그런 시간 낭비를 해야 해? 시간 낭비되지 않게 알찬 시간 보내고 올 거니까 넌 잔말 말고 자리나 마련해. 그 순간 엄마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고 전 엄마의 말대로 상견례 약속까지 잡게 되었어요. 상견례 날이 다가오고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아빠가 역정을 내며 그 집구석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더랬죠. 딸바보 아빠가 제 앞에서 그렇게 화낸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엄마의 눈빛에 다시 순한 양이 되어선 엄마와 저만 상견례 자리로 향하게 되었죠. 아빠가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당일에야 알게 된 예비 시모는 눈에 보일 정도로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지만 그 온화한 말투는 잃지 않고 있더군요. 엄마는 예비 시모의 모든 말들을 건성으로 대답한 채 주문을 했고 주문을 마친 엄마는 준비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애들 신혼집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제 생각엔 34평은 좀 작은 것 같네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저희도 놀고 있는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에서 애들 시작하게 하는 걸로요. 엄마는 손을 닦고 있던 물수건을 내려놓으며 말했고 시모는 당황한 듯 눈썹을 들썩이며 답을 하더군요. 예? 34평이면 둘이 살기엔 부족함이 없을 텐데요. 아니 평수는 떠나서 위치도 좋고 집값도 꽤 나가는 곳이라 미리 받아두면 애들 앞으로 사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 집은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집도 가격은 만만치 않아서요.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아시죠? 땡땡동의 땡땡땡 아파트. 거기 50평대라 살기는 더 좋을 거예요. 위치가 더 좋은 건 물론이고요. 이 정도는 돼야 애들 앞날에 도움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제 말이 맞을 텐데요. 엄마는 작정을 한 듯 눈 한 번 피하지 않고 예비 시모의 말에 대응하고 나섰고 예비 시모는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차가운 물만 마시고 있더군요. 어느 아파트인지 들은 남자친구가 적잖게 당황한 듯 말까지 더듬기 시작했죠. 거기 혹시 미연이가 지금 사는 곳 아니에요? 왜 아니야? 맞아. 내가 말한 노는 집이 사실은 우리 집 위층이야.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 꽤 했었는데 윗집 이사 간다는 소식 듣고 그냥 사버렸거든. 와봤으니 알 테지만 전망도 좋고 교통편도 좋고 여러모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집보단 낫지 않겠어? 그래요. 엄마가 말한 빈집은 저희 집 위층으로 엄마의 말대로 꽤 긴 시간 층간소음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윗집이 나간다는 소식과 함께 그냥 그 집을 사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집에 여윳돈이 있기도 했고 그땐 집값이 지금처럼 비싸진 않았던 터라 부담이 되긴 했어도 큰 고민 없이 내린 결정이었죠. 그 뒤론 세입자를 가려가며 받고 있었고요. 엄마의 말이 끝나자 남자친구는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고 예비 시모는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엄마에게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건 완전 처가살이와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처가살이를 해야 하는 건가요? 왜 우리 귀한 외동아들이 처가살이를 해야 하냐고요?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노발대발하는 예비 시모와는 달리 엄마는 무서울 정도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을 했어요. 자식이 하나든 둘이든 기약인 매 한 가지인데 왜 우리 딸은 그딴 집에서 살게 하려고 했나요? 시집살이나 다름없는 그딴 집에서 말이지요. 엄마의 말에 예비 시모는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거야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나요? 여자는 시집 오면 죽어서도 시댁 귀신인데 당연히 시댁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 다 계시는 그쪽 상황과는 달리 전 작년에 애아빠도 떠나보내고 저 혼잔데 그 정도 욕심 정도는 좋게 봐주실 수도 있잖아요. 예비 시모는 말이 끝나자 남자친구는 머리를 긁적이며 자기 엄마 편을 들고 나서더라고요. 그래요, 장모님.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돼서 한동안은 제가 가까이에서 지내고 싶어요. 그러니 조금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장모님 소중한 딸 귀히 여기고 아끼며 잘 살겠습니다. 귀히 여긴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져나오고 말았어요. 귀히 여겨? 한동안? 너는 한동안이 한평생이야? 1, 2년만 살다가 너희 집으로 합가할 거란 말은 왜 쏙 빼? 내가 싫든 좋든 무조건 합가할 계획까지 다 세웠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합가라니. 그런 계획은 세운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절대 아니라고 발뺌을 해대는 남자친구를 향해 무서운 표정을 한 엄마가 또박또박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절대 아니라고 하니 우리가 말하는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상관없지. 사돈 될 집이나 남편 될 놈이나 하고 있는 꼴을 보니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거치장 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는 내가 딱 보아하니 지방 거덜내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아서 그래. 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도 걱정이지. 그딴 집에서 애 교육이나 똑바로 하겠어? 아무래도 걱정되어서 내가 옆에다 끼고 키워야지 원. 둘은 익숙한 말을 그대로 돌려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때 제가 듣고 있었던 걸 눈치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안절부절 못하고 제 눈치를 살피는 반면 시모는 붉어진 얼굴로 저를 쏘아보며 묻더군요. 다 들었던 거니? 네, 공교롭게도 다 들어버렸네요. 시집살이를 호되게 시킨다는 말까지 다 들어버렸는데 어쩌죠? 전 추후도 그 호되다는 시집살이를 당해줄 생각 따위는 없어서요. 이 흉한 년, 어디서 보고 배운 것 없이 남의 통 하나 엿들어? 하여튼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예비 시모는 욕설까지 섞으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저희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생긴 대로 논다더니 천박하게 생겨서는 말하는 꼴도 생긴 그대로네. 어디선 연자를 입에 올려? 뭐? 천박? 너 말 다 했어? 난 더는 당신 같은 천박한 사람이랑 말 섞고 싶지 않은데 어쩌지?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 딸이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엄마는 궁시렁대고 있는 예비 시모를 무시한 채 남자친구에게 물었고 우물쭈물 눈치만 살피던 남자친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렇게 말하더군요. 장모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에 예비 시모와 저는 놀라 남자친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엄마는 이런 답을 예상했다는 듯 피식하고 웃어버리시더라고요. 놀란 것도 잠시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를 붙잡고 닥달하기 시작했고 남자친구는 여전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 엄마한텐 미안하지만 나 미연이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말이야. 이 결혼 꼭 하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해 좀 해줘.
미안해. 상황은 흥미롭게 흘러갔고 엄마는 여전히 얼굴에 미소를 띠며 저에게 결정권을 넘겨주더군요. 미연아, 이제 네가 결정해. 네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를 등지는 한이 있어도 너랑 결혼은 하겠다는데 넌 어떻게 하고 싶어? 그제야 엄마의 알찬 시간을 보내게 해주겠다는 말이 이해가 되며 제 얼굴에도 미소가 걸리더군요. 전 엄마와 마찬가지로 얼굴에 미소를 띠며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파혼하고 싶어. 난 저 인간이랑 결혼할 생각 전혀 없어. 내가 미쳤어? 지옥길이 분명한데. 알면서도 발을 담그게? 진심이었습니다. 그 당시 두 얼굴을 가진 예비 시모도 싫었지만 사실 제일 괘씸한 건 남자친구였거든요. 모든 사실을 알고도 나를 속이고 결혼하려던 남자친구는 도저히 용서도 되지 않을 뿐더러 한 번 한 거짓말이 두 번, 세 번은 못하겠냐고요. 시집살이 시키려는 시모와 온갖 거짓말로 엄마 편만 들여는 남편의 모습이 뻔히 그려지는데 제 앞날을 알고도 파혼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더라고요. 자기야, 파혼이라니. 우리 3년이나 만났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일로 무슨 파혼이야? 내가 자기 뜻대로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마음 한 번만 돌려줘. 야, 돌리긴 뭘 돌려? 이딴 년 나도 싫다. 감히 어디서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파혼을 운운해? 내가 뭐긴 뭐예요? 이 파혼의 당사자죠. 그러니까 아줌마보단 내가 파혼을 입에 올리는 게 좀 더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아줌마, 나도 싫어요. 나도 아줌마같이 몰상식한 사람이 내 시어머님이 되는 거 죽기보다 끔찍하다고요. 뭐? 아줌마? 끔찍해? 너 지금 말 다 했니? 다 하진 않았는데 그만하려고요. 더 해봤자 뭐하나 싶고 더 해봤자 내 입만 아픈 일 아니겠어요? 인연이? 이윽고 흥분이 최고조에 다다른 예비시모는 제 얼굴에 물을 부어버리더군요. 차가운 물이 제 얼굴을 적시고 물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던 그때 이때껏 단 한 번의 흥분도 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던 엄마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똑같이 물을 끼얹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 미친 여자가 기어코 내 딸한테? 이 여자가 어딜 감히? 너 미쳤어? 미친 건 너지. 어디 내 딸한테 물을 끼얹어 물을. 내가 생각 같아선 오물이라도 끼얹고 싶은데 화장실이 멀어서 참는 줄 알아. 엄마는 제 손을 잡은 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고 전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자친구였던 인간에게서 가끔 자니? 라는 소름 끼치는 연락이 오곤 했지만 그 연락이 2번이 넘어갈 무렵 차단을 함으로써 연락은 오지 않았죠. 그 대신 그놈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대꾸도 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겠거니 했는데 끈질긴 전 남자친구 놈은 하루 이틀도 아닌 일주일을 찾아오더군요. 그쯤 되자 지긋지긋한 것을 넘어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1초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인간이 하루 중 제일 기쁜 저의 퇴근길을 망치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을 넘기던 날, 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팔을 붙잡고 매달리는 전 남자친구를 마지막으로 상대해 주기로 결심했죠.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나 피곤하니까. 미연아, 드디어 내가 보이는 거야? 나한테 다시 기회 주는 거야?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미연아, 우리 정말 이렇게 헤어질 거야? 정말 이대로 끝낼 거야? 그러니까 제발 찾아오지 마. 부탁이야. 그 순간 갑자기 무릎까지 꿇고 애걸복걸하며 지저분하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 그 사람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 네가 웬일이니?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행여나 잘못했다고 빌 생각이면 하지 말거라. 네가 이제 와서 울고불고 빈다 해도 난 너 받아줄 생각 없다. 저도 그럴 생각은 없고요. 얼른 와서 그 잘난 아들 좀 데리고 가세요. 어딘지는 알죠? 일주일을 넘게 와서 무릎까지 꿇고 울고불고 비는데 정말 미칠 지경이라고요. 저의 말에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정말 비행기라도 타고 온 것인지 순식간에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너 당장 못 일어나?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딴 애한테 무릎까지 꿇어? 무슨 소리를 하든 전 남자친구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이윽고 아줌마의 비난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네 년 때문이야. 내 아들이 이렇게 망가진 건 다 네 년 때문이라고. 제가 정말 단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왜 이 모든 게 내 탓이 되는 걸까요? 내가 이 사람 불렀어요? 내가 이 사람 강제로 무릎이라도 꿇렸어요? 난요, 연락 받는 것도 싫어서 차단까지 했는데 직접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찾아와서 구질구질하게 매달린 건 이 사람이라고요. 인연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너 오늘 가만 안 둘 거야. 온갖 고상이란 고상은 다 떨어대던 전 예비시모는 고함을 지르며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파혼도 했겠다. 더는 참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저 역시 인정사정 없이 그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었죠. 딸뻘 되는 제 머리채를 잡은 아줌마나 엄마뻘 되는 아줌마의 머리채를 잡은 저나 남들이 보기엔 독인 개긴인 상황이었습니다. 몸으로 번져버린 저희의 싸움에 전 남자친구가 일어나 말려봤지만 흥분한 두 여자를 뜯어내기엔 역부족이었고 계속된 싸움에 결국 집에 있던 엄마까지 뛰어나오게 되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그 아줌마의 손을 확 꺾어버리며 바닥으로 밀쳐버렸어요. 그 순간 엄마가 고이 들고 온 양동이를 두 사람에게 붓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경고했지? 오물을 뿌리고 싶은 걸 겨우 참고 있었다고. 그 양동이는 저희 집 강아지가 싼 소변 패드를 푹 담아놓은 오물이었어요. 엄마는 결국 바라던 대로 오물을 두 사람에게 끼얹어 버렸고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된 두 사람은 고함을 지르더군요. 이게 뭐야? 엄마, 이거 오줌 찌른내 아니야? 왜 아니야?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왜 사람한테 오줌물을 뿌려? 두 사람의 표정과는 상반되게 엄마는 승리에 취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제 손을 꽉 잡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러게, 왜 찾아와서 이 난리야? 내 딸이 싫다는 말 못 들었어? 내 딸이 우스워? 네 딸이 얼마나 질질 흘리고 다녔으면 내 아들이 이랬겠어. 앞으로 딸 관리 좀 잘하란 말이야. 이런 일 없게. 이 무슨 억지스러운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투명인간 취급을 해도 찾아와서 귀찮게 군 인간이 누군데 저딴 말을 짓거리는 건지. 입으로 나온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니란 걸 그날 처음 알았지 뭐예요? 더불어 사람 입에서도 개소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요. 엄마는 호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까고 있네 정말. 내가 웬만하면 상스러운 말 쓰기 싫어서 참고 또 참았는데 너 같은 건 욕 없인 대화가 안 되겠네. 야 이 미친년아, 정신 차려. 내 딸이 흘린 게 아니라 네 아들이 내 딸 못 잊어서 미쳐 날뛰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네 아들 다리 몽둥이를 꺾어버리든 누나를 뽑아버리든 그건 알아서 하고 불구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해. 다시 한번 내 딸 앞에 얼씬거리는 날엔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알아. 엄마는 욕이라곤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마의 욕은 화려했고 경고는 강했어요. 그 이후 그 인간들의 소식은 들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이제 300일이 되어가는 딸을 키우며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딸이 감기에 걸려 동네 인기 있는 소아과에 딸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어요. 진료를 기다리며 딸을 보고 있는데 소아과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두 사람이 들어오더군요. 네, 맞습니다. 익숙한 두 사람은 5년 전 시모가 될 뻔했던 여자와 남편이 될 뻔했던 남자였어요. 두 사람은 100일이 갓 넘어 보이는 아기와 함께였는데 표정이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사실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때 딱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신혼집으로 본인이 살던 집에서 시작하자고 말했는데 하필이면 예전 제 시댁이 될 뻔했던 집과 정말 가까웠거든요. 하지만 설마 마주칠까 하는 마음이 있기도 했고 마주친다 한들 이미 끝난 사이인데 무슨 상관이냐 싶어 고민 끝에 그냥 살기로 한 것이었는데 다른 곳도 아닌 소아과에서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두 사람은 저를 발견하지 못한 듯 서로에게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이게 왜 또 내 탓이야? 엄마 말처럼 멍청한 애 찾아서 결혼했으면 잘해주기라도 했어야지.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그것도 애 낳자마자 합가라니 나 같아도 싫겠다고. 거기에다 출산한다고 몸도 성치 않는 사람 그렇게 쥐잡듯이 잡으니 걔가 안 도망가고 버텨? 나라고 그럴 줄 알았겠니? 애도 낳았겠다. 애 위해서라도 참고 살 줄 알았더니 그리고 말은 바로 해라. 멍청하기는. 멍청한 애가 이혼할 때 위자료를 그렇게나 뜯어간다니? 애도 딱 주고 가는 거 봐.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넌 어떻게 그딴 애를 데리고 와서는 아휴, 너 때문에 이 나이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지금? 좋은 베이비시터 구하면 뭐하냐고. 들어오는 족족 엄마가 구박을 그리 해대는데 누가 버텨? 이제 소문 쫙 나서 웬만큼 돈 올려준다고 해도 안 온다고 하더라. 어떻게 할 거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디서 머릿속이 새하얀 여자를 낳까 결혼도 하고 아기까지 낳았지만 아기를 출산함과 동시에 애까지 낳았는데 자기가 어쩌겠냐는 무지한 생각을 했던 아줌마가 예전 저에게 하려고 한 것처럼 합가를 반강제로 밀어붙인 거였죠.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여자에게 모진 시집살이를 시켰고 그걸 견디지 못한 여자는 자식이고 뭐고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만 잔뜩 챙겨갔다더군요. 오죽했으면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생떼 같은 자식을 버리고 도망갔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이 없는데 뭘 그리 따지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고요. 병원 안에서 조용히 대화를 엿듣는 다른 엄마들도 같은 생각인지 저마다 곱지 않은 눈초리로 두 사람을 훑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변의 시선 따윈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열을 올리며 서로의 탓으로 돌리던 순간 전 남자친구의 눈과 딱 마주쳐버렸고 피하기엔 늦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꼴에 결혼은 했나 보네. 쟤 하고 있는 꼴을 봐라. 너 그때 엄마 버리고 쟤하고 결혼해서 봐라. 네가 지금 어떤 꼴로 살고 있을지 안 봐도 뻔해. 예전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 그렇긴 하네. 그땐 네 눈에 콩깍지가 씌었었고 거봐, 엄마 말 듣기 잘했지? 꼴값이지도 않더라고요. 자식 아파 수학과 가는데 집에 있는 비싼 옷 갖춰 입고 가는 게 더 웃긴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요, 꼴이라고 불릴 만큼 허름한 행색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름난 브랜드 옷이 아닌 예전부터 그러했듯 품질 좋고 가격도 착한 그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보기에 싸구려 같은 옷도 아니었고요. 거기에다 상견례를 할 당시 꼴 같지도 않게 온몸에 명품을 휘두르며 자랑질하던 그쪽 집보다 낭비하지 않고 지내는 저희 집이 재산으로 보나 뭐로 보나 잘 산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누가 누구 보고 꼴을 운운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참 여전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를 미워하던 늙은 여자나 그런 엄마도 부모라고 좋다고 쿵짝 맞춰주던 저놈이나 말이에요. 이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참을 제 귀에 다들리게 쑥덕대던 두 사람은 본인들의 차례가 되었는지 진료실로 들어가고 전 예약을 하지 않고 갔던 터라 두 사람보다 더 늦게 진료를 보고 병원을 나서게 되었어요. 딸의 감기가 심하지는 않다는 말을 듣고 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원 나서는데 글쎄 그 두 인간이 병원 입구에 서성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진료를 보기 한참 전에 진료를 다 보고 나가는 것을 봤는데 이때껏 그 앞을 서성이고 있다니 정말 뭐하는 인간들인가 싶더군요. 뭐 반가운 얼굴이라고 굳이 얼굴을 내비치나 싶기도 하고요. 두 사람은 저의 예상대로 저를 기다린 것이 맞는 듯 눈을 반짝이며 오더군요. 그리곤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남았는지 쉬지 않고 제 험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쟤 어떤 집에 시집 갔는지 뻔하다 뻔해. 보나마나 별 볼 일 없는 집에 시집 갔겠지. 제 성격도 성격이지만 그 정신 나간 여편네 고약한 성격에 어디 제정신 박힌 남자가 장가 왔겠어? 어디 멍청한 놈 하나 물어서 결혼했을 거야. 하긴 쟤 사귈 때도 성깔 보통 아니었어. 그나저나 같은 남자로서 제 남편 불쌍하네. 어쩌다 저런 애랑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으니 이제 끝이지 뭐. 한평생 마누라 눈치도 모자라서 처가 눈치나 보고 살겠네. 넌 그런 애랑 결혼한다고 그 난리를 부린 거니? 엄마까지 버린다고 하면서? 에이 엄마, 그래서 결국 안 하고 엄마 곁으로 왔잖아. 지난 일은 묻어두자고요. 어찌되었든 내 옆에 제가 없다는 것만 기억하자고. 그래. 그때 파혼한 게 정말 천만다행이야. 정말 웃기지 않나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나 할 짓이 없는 것인지 이제 와서 저래봤자 뭐가 남는다고 저딴 짓거리나 하는 것인지 하긴 저딴 인간들이니 애까지 낳은 여자가 도망까지 가지 않았겠어요? 거기에다 자신들이 한 일은 생각지도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려대는 모습들이 점점 제 신경에 거슬리고 있던 참이었죠. 더러워서 피하려고 했던 저의 인내심이 바닥나며 한마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던 순간 익숙한 자태를 뽐내는 외제차가 급하게 멈춰서더군요. 여보! 저의 입에선 여보라는 말이 흘러나왔고 차에서 내린 말끔한 차림의 남편이 저에게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여보,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저의 남편인 걸 확인한 지금 저는 보았어요. 두 사람의 입이 정말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쩍 벌어지는 모습을요. 어느새 차에서 내린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앞에 서 있었고 저는 출근한 사람이 여기 왜 있나 싶었어요. 응? 내가 뭘? 무슨 일 있어? 여긴 어떻게 왔어? 무슨 일 있지? 병원 갈 거면 나한테 말하라고 했잖아. 내가 같이 간다고. 왜 혼자 왔어? 병원이 천리말리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그냥 왔지. 그나저나 당신 오늘 이혼 상담 있다고 하지 않았어? 중요한 분이라고 준비 오래 했었잖아. 그건 어떻게 하고 여길 와? 지금 그깟 클라이언트가 중요해? 우리 집 두 여자가 나도 없이 병원에 갔다는데 어쩐지 장모님한테 전화드리고 싶더라니. 장모님한테 당신 병원 갔다는 말 듣자마자 상담 다 미루고 왔어. 네, 제 남편은 보시다시피 팔불출이고 꽤 능력 있는 변호사예요. 오늘 중요한 분과 상담이 있다길래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과 함께 병원에 왔던 것인데 남편이 결국 알고 득달같이 쫓아왔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자연스럽게 저의 품에 있던 딸을 받아 안았고 곁눈질로 두 사람을 보니 여전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더군요. 그랬겠죠. 두 사람은 제가 변변치 못한 남자랑 결혼해 대접, 대우 이런 것은 꿈도 못 꾸고
그저 애 하나 보고 사는 그런 불행한 꼴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리 사랑받으며 살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귀히 대하겠다는 전 남자친구의 말이 왜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누가 보아도 귀히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내가 이럴까봐 당신한테 말 안 한 거야. 다음부턴 절대 그러지 마. 병원 오는 게 뭐 힘든 일이라고 일까지 내팽개치고 와. 애 데리고 병원 오는 거 충분히 힘든 일이야. 그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일도 내팽개치고 이렇게 달려오는 거 싫으면 다음부턴 미리미리 말해줘. 10분 전이라도 되니까 미리 말만 해. 괜히 혼자 애 데리고 고생하지 말고. 당신 출산하고 손목도 안 좋잖아. 그래서 걱정이 너무 돼서 그래. 남편은 제 손을 잡고 흔들며 애교를 부렸고 전 하는 수 없이 웃고야 말았죠. 제가 웃으니 남편도 방긋 웃어 보였고 저에게 이제 차에 타라는 듯 자연스럽게 뒷문을 열어주었어요. 전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그 차에 쏙 타버렸고요. 그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어땠는 줄 아세요? 믿을 수 없다는 눈빛과 함께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품에 안은 아기는 쉴 새 없이 울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제 마음에 통쾌함이 가득했다면 제 심보가 너무 고약한 걸까요? 남들 생각이 어떻든 전 그 순간 참 통쾌했어요. 그렇게 사람 면전에 두고 온갖 무시와 핀잔을 해대더니 실상은 전 이렇게 사랑받고 있고 입이 마르도록 욕하던 그 꼴이 자신들이 처한 꼴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차에 탄 제가 통쾌함에 미소 짓고 있는데 남편이 차에 타려고 문을 열며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안 되겠어. 우리 당장 차 한 대 더 사자. 당신 타고 다닐 차 있어야겠어. 아니면 이 차 줄까? 이 차 탈래? 이렇게 저의 팔불출 남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복수의 마침표를 찍어주었어요. 전 이런 팔불출 남편과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앞서 말했듯이 저에게 다정하고 혹여나 제 손에 가시라도 박히는 날엔 저보다 더 아파해주는 그런 남자예요. 이런 남편이 무엇보다 좋았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만큼 시부모님은 존경받아 마땅한 좋은 분들이셨고 그런 좋으신 분들을 존경하고 섬기는 남편이 참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시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잘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을 존경하는 만큼 저희 부모님께도 바쁜 시간을 쪼개고 쪼개 잘하려고 노력해 주더라고요. 가끔 저러다 잘못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 24시간을 참 바쁘게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저희 부모님까지 잘 챙겨주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저야말로 정말 똥차 가고 나면 벤츠 온다는 바람직한 예가 아닐까 싶네요. 근래엔 1년에 한 번씩은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니곤 하는데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해요. 혹시나 저처럼 결혼을 앞두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나와 퍼즐 맞추듯 맞춰질 순 없더라도 최소한 나와 맞춰지려고 노력은 해야 답이 있지 않겠어요? 전 도저히 맞춰지지 않는 사람이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사람이고 그렇기에 파혼을 하고 지금껏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해볼 때까지 해봐야 후회가 없다는 말도 있던데 그 말도 틀린 말도 아니죠. 하지만 저처럼 굳이 구렁텅이란 걸 뻔히 알면서 내 발 더럽혀가면서까지 그 구렁텅이에 발을 담가볼 필요가 있을까요? 선택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의 몫이겠지만 저로서는 고개가 내저어지네요. 하여튼 모든 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저의 긴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